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 차이는 사실은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뭐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예전에 받았던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표본오차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섰다고 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지율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예컨대 이런 거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둘 중에 누가 나오든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과 대결이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거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여야 대결이 뭐 지금의 현재 후보군으로 본다고 하면 여야 대결이 어느 정도 박빙으로 갈 거다. 그건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누구든 대체 가능한 두 사람이 네.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에서는 근사한 차이로 끝났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올라온 걸 보면 여당을 지지하거나 국민들 중에는 이재명 이사나 이낙연 이사가 나와도 동일하게 지지를 하겠다. 즉 여당 지지층에 있어서는 이낙연, 이재명 둘 다 가능한 선택지에 놓고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가족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부인 관련된 문제나 장모 관련된 문제 이러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낙연 전 총리는 상승세를 네.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의 상황이다. 문제는 양측이 다 지금의 상승세와 하락세를 상승세는 그래서 끌고 가야 될 거고요. 하락세를 꺾어서 다시 상승으로 타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 윤 전 총장이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주춤 내지는 하락세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뒤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보다는 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약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 스스로 두 손을 꽁꽁 묶고 권투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이재명 지사 기조가 변했어요. 다시 그 전투력 높은 파이팅 넘치는 이재명의 모드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같은 이재명 지사의 기조 변화가 네. 민주당 본 경선에서 어떤 지지율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론적으로 윈지 같은 업체에서 정치 여론조사를 매주 하는 게 온당한가 하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윈지코리아의 전 대표인 이근영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활약을 했었고 현 대표인 박시영 대표 역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공개적으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색을 전임 대표와 현임 대표가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에서 네. 아주 민감한 정치 조사를 매주 언론과 함께 발표하는 것 저는 제1야당의 정치력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윈지코리아 결과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일단은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3위였습니다. 그런데 1위와 2위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 대결에서는 근소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한참 다자구도에서 차이가 나는 1위와 3위의 대결에서 3위가 뜬금없이 1위 후보를 이기는 형태의 조사 결과는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윈지코리아 대표가 보여온 정치적 편향적인 활동과 함께 여러모로 정치권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조금 오해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차이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또 왜 그런지 비판적인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유선이냐 무선이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윈지코리아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 한길리서치는 유선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유선과 무선의 이제 응답 대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유선 전화를 거의 쓰지 않아요.
다 이제 무선 전화만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집에 네. 뭐 유선 전화 없고. 그러면 이제 대상이 사실은 응답 대상이 유선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좀 집에 오래 머무르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차이를 두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응답률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무선과 유선의 차이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사례인 것 뿐이고,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네. 했느냐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유선과 무선이 항상 차이가 나는 네.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젊은 층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사이에 차이가 결국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생각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장인찬 평론가는 주장을 하셨지만 네. 특정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여론조사관리위원회, 네.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만약에 공정하지 않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그렇다면 여론조사 추세를 봐야 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뭐 추세를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P&R 리서치의 조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조사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야권 입장에서 네. 보면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길 리서치는 이제 유선 비율이 20.5%인데 이런 비율이나 조사 방식의 차이, 또 ARS 방식이냐 전화 면접 방식이냐의 차이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오해를 굳이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업체에서 민감한 조사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만약에 반대 성향의 어떤 특정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가 노골적으로 범야권 성향을 지지하는데 매주 보수 언론과 함께 대선 주자 지지율 발표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쟁점화시키지 못하는 제1야당의 무능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여론조사는 여론의 표출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조사 결과가 민심을 견인하는 네. 효과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총장 지금 분위기가 다소 주춤한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민생 행보나 이런 것들 코로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부동산을 방문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좀 빠져 있는 게 아쉽다. 네. 그런 플러스 알파들이 보강이 돼야만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론조사를 전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본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무선 상승세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자 지금 상당히 좀 술렁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경 내지는 역전할 수 있을지, 이 가능성 어떨까요, 평론가님?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고 보는데요. 분위기가 네. 변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본선에서 1위 하는 게 목표가 아닐 겁니다. 근소한 차이로 본선에서 2위 하게 되면 결선 투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만 정세균 전 총리나 추미애 전 장관들과 어떤 굳이 인위적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그 표가 다 자신에게 올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본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의 과반 득표를 못해서 결선 투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본선에서 최대한 근소하게 따라붙는 추격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대세가 바뀌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일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재명 네. 지사 주춤한 게 이낙연 후보가 잘해서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주춤해서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낙연 캠프 분위기가 좋은 것 역시 흔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발광체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반사체 역할을 한 것뿐이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이나 다소 뜨뜻미지근한 토론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 등이 영향을 끼칠 것인데, 네. 본선 2라운드에 접어들어서 이재명 지사 마음을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사이다다운 모습 다시 보이게 되면 이 지지율 추세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다시 이재명 대세론으로 굳어질지 네.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어떠한 보관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4명의 주자가 더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반등 기회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전 총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등을 네. 하기가.
왜냐하면 지금의 이낙연 전 총리의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게 이강 구도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표를 일정 부분 끌어와야 되는 건데, 그럼 3강이 돼야 되는 건데, 정세균 지금 후보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큰 차이라고 하면, 지난번 예비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자꾸 네거티브적인 전략으로 공격을 계속했어요. 물론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했지만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원래 총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실망감으로 가져왔어요. 예비 경선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이 관심을 갖고 보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세균 후보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안정감 있는 총리의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그 조급해하면서 상대 후보를 자꾸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질문, 그다음에 공격, 이런 부분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반대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를 추격자 입장에서 공격은 했지만 네거티브적인 공격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상대 당이면 모르지만 같은 당에 있는 사람끼리 경쟁하면서 그렇게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한 것이 저는 패착이었다. 네.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실망감이 많이 컸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로 올라가서 두 사람의 경쟁 구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의 상승세에는 정세균 전 총리의 패착도 있었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행보, 아무래도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권투를 하고 있는데 상대들이 발로 차더라, 이러면서 그 반칙 공격의 실례로 이낙연 후보 측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역 감정으로 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겠죠? 교수님?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전 총리의 상승세를 꺾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 일강으로서 대세로는 어느 정도 굳혀가고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비 경선에서는 최대한 저는 1위 주자로서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지도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대선 상당히 공격적으로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을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라도 1위 후보로서 너무 그렇게 나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고, 예비 경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수비적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 빠진 사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 본경선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견제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 본경선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책을 얘기하고, 네. 본인에게서 어떤 공격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낙연 후보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날선 공방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의 어떤 비리라고 할까요? 선거법 위반 사실도 확실하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캠프 위기 대응 TF를 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제 공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예선에 임하는 이재명 지사와 캠프의 자세가 너무 나이브했다. 너무 좀 편안하게 이 예선을 바라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네. 이제라도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위기 대응 TF 같은 경우는 본 경선뿐만이 아니라 본선에서도 그대로 가동이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진즉 설치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지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상 자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민주당 내 경선 굉장히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를 위시한 친문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치 세력이 아니죠. 비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대선 주자 되는 걸 그냥 지켜볼 리 없습니다. 그 매운맛을 1차 예비 경선에서 본 것 같고요. 2차에서 이런 위기 대응 TF에서 활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재명 지사도 본인의 원래 스타일대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이다 스타일 때문에 이 정도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이 내 약점이 불안감이니까 갑자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겠다고 안정감 추구하고 묵직각 추구하면
이 원래 갖고 있던 장점마저도 잃어버려요. 제가 정치인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약점과 장점이 단점과 장점이 있으면 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해야지 대부분 단점 보강하려고 하다가 장점도 애매해지면서 흐지부지 애매모호한 정치인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1차 예비 경선의 이재명 지사 모습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지는 걸 보니 특히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비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 관련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참 뼈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이낙연 대표도 공격받을 여지 많아요. 전남의 국회의원으로 근무할 때 전남에 있는 공기업 등에서 이낙연 전 대표 부인의 그림 막 구매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청문회에서도 등장했던 내용들이고 이거 하나둘 이재명 지사가 이제 풀기 시작하면 손 풀고 이제 제대로 권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래서 캠프에 위기 대응 TF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본연의 장점을 살리는 스타일로 빨리 페이스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양상을 보면서 한 언론에서는 이제 권투가 아니라 이종 격투기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본 경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